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금자이고요. 나이는 66세인 할머니입니다. 저한텐 못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아들놈이 용케 장가는 가서 며느리와 손녀딸을 두고 있죠. 저는 평생을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솔직히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다 정해놓은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도 가혹하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을 한 얘기부터 잠깐 하자면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가난한 살림에 배를 굶고 사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입 하나를 더 줄여야 된다며 저한테 빨리 시집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당숙의 소개로 22살에 남편을 만났고 딱 2번 얼굴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 줄만 알았어요. 제 나이의 또래의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짝을 만나신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남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채로 결혼 생활을 한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랑 어긋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약간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텐 시어머니죠. 시어머님께서 시아버님의 잦은 바람으로 양잿물을 드시고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빨래터에서 시어머니랑 친한 동네 아줌마랑 바람 피는 걸 보곤 그 자리에서 그냥 양잿물을 들이키셨다는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고작 12살, 13살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본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평생 말을 못 하시다가 결국 몇 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는데 남편은 이런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고생이 밖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했대요. 어린 나이부터 지나다니는 모든 여자들이 밉고 이 세상 모든 여자들 때문에 본인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들었다는데 이러한 망상으로 연애는 물론 제대로 된 여자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거진 첫 여자나 다름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을 자기가 정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도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문제는 왜 이 생각이 저를 만나고 시작이 됐는지, 남편 놈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바람을 아주 밥 먹듯이 피워댔어요. 그리고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었던 게 평생을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시부모님 앞으로 땅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가며 살았죠. 형제라곤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하고 반반 나눠도 충분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 땅을 팔아 여자들한테 돈을 쓰고 지 치장하는 데만 써댔죠. 지금도 남편 놈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거리만 생각하면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한테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그딴 소리를 하는지 꼭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자리를 파할 때까지 지가 했던 화려한 여성 편력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매번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결국 그 부부 동반 모임도 남편 놈이 모임 여자랑 바람이 나면서 무산이 되었죠. 바람 피는 것도 DNA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닮아 이 사람도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구나 싶었어요. 뭐? 이 세상 여자들이 미웠다느니 그딴 소리는 다 개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참고 사는 게 맞는 거라 강요돼 왔었죠. 아이 아빠니까, 그래도 무늬만 내 남편이니까 하면서요. 근데 결국 끝을 보더라고요. 이 인간, 지 남동생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재수 씨를 건드린 거죠. 그걸 제가 보게 되었고요. 동서랑 남편 놈은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며 제발 한 번만 입을 다물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죄다 알렸고 결국 집안은 난리가 났죠. 시동생도 지형을 붙잡고 중리 많이 하며 동서랑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 놈과 아주 갈 때까지 가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할 때도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이혼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 놈은 어떻게든 저한테 단돈 1원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지 변호사랑 입을 맞췄고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며 주부로 지낸 저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땐 저도 징글맞은 남편 놈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딴 돈 줘도 안 받는다며 네 그 더러운 때가 묻은 돈 나도 받기 싫어. 그 돈 받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라며 호기를 부리고 배짱을 부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거죠. 자존심이 무슨 밥을 먹여준다고. 그때 어떻게든 그 인간 돈을 악착같이 받아냈어야 했는데, 악착같이 받아내서 아주 털털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이제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이혼하고 딱 1년 만에 돈이 궁해졌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놈과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제게 냉정하더라고요. 요즘이야 서로 안 맞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고 갈라서는 시댄데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던 때였어요. 저보고 여자 혼자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느니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된다더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하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 내가 남편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하진 못해도 멍청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름 스스로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침마다 신문 돌리는 곳에서 신문을 한 부씩 받아와 모든 기사들을 읽고 스크랩해가며 지식을 쌓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가끔 독자 투고에 제 글이 당첨이 되면 그릇 세트나 수저 세트를 받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저는 고작 청소부였고 신문을 배달하는 배달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들 하나 잘 키워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아들은 제 말을 잘 들었고 공부도 곧잘 했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내내 꿈이 변호사였던 아들이었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어요. 이런 아들이 제겐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대학 시험에는 몇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 고졸로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기껏 아들이 어디 공장이나 일용직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는 형님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물건을 사입해 길거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러다 돈이 모이니 과일 장사도 하고 나중에는 건설까지 손을 뻗는 것 같았는데 아들 말로는 지가 학력은 짧아도 머리는 좋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찾는다며 나이는 어리지만 이래봬도 젊은 사업가라며 자부심이 꽤 컸죠. 아들 말대로 집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어찌됐든 아들이 사람 노릇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나이 29살에 결혼할 여자라며 지보다 2살 많은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가씨가 제 며느리가 되었죠. 며느리는 저와 고양이 같은 횡성 사람이었는데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그런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이랑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왔었는데 역시나 며느리는 저한테 참 잘했어요. 어딜 나가면 다들 며느리 보고 딸이냐고 할 정도로 저한테 참 잘했죠. 같이 살면서도 단 한 번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던 아이예요. 그러니 저도 이런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사실 저희 며느리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냥 며느리랑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제 불행했던 초년 시절이 아들 며느리와 손녀딸과 함께 살면서 다 보상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 번 시작된 불행은 끝이 없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무리한 투자로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게 되었고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산더미에 빚을 진 채 도망을 쳤는데 그때가 저희 손녀딸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집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물건 깨부수며 아들 어디냐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어딨는지 알면 제대로 죗값 치르고 나오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었죠. 손녀딸은 울고 며느리는 그런 손녀딸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빚쟁이들이 어딜 나가냐고 가로막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사라지고 저와 며느리는 그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애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제 곁에 남아 아들의 빚을 같이 갚아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밉지도 않니? 이런 아들 낳은 애미인데? 라고 하니 며느리가 슬프게 웃으며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윤희 아빠가 저를 버리고 갔어도 어머님은 제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윤희 아빠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라며 고개를 푹 숙이는데 저는 이런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어 이딴 아들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죄인이라며 자책을 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거라고 청소랑 남의 집일이었는데 며느리는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처음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는지 나중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며느리 나이가 41살밖에 안 됐는데 70 먹은 노인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안쓰러울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죠. 며느리 성격이 워낙 밝고 착해서 며느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심지어 그때 잠깐 간호학원 다녔을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이 간호조무사가 되면서 때만 되면 며느리한테 건강검진을 싸게 해주곤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런 것도 다 저한테 받으라고 했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 덕을 제가 많이 보곤 했는데 저 또한 이런 고마운 며느리를 위해 제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밤에도 일을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운이 좋게 야간에도 일이 생겼다면서요. 저야 며느리가 하는 요양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몰랐기에 그러냐고 했어요. 잘 됐다고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선 또 저녁에 나가 일을 하니 저는 미안하기만 했죠. 그리고 혹시 몰라 조심스러운 마음에 밤에 가는 그 집은 할머니네 집이니 아니면 할아버지네 집이니? 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며느리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요양일을 갔다가 낭패를 보고 온 적이 있어. 그 이후로는 저도 며느리한테 할아버지네 집에 가는 요양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는 할아버지들 요양일은 안 하잖아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자식들이 같이 안 살아서 저녁에 밥이랑 설거지랑 이부자리랑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3시간 정도 있다가 올 거예요. 저는 걱정 마시고 저희 윤이 학원 갔다 오면 밥 좀 챙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오후 5시만 되면 집을 나가 저녁 10시나 돼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며느리는 항상 녹초가 되어 티셔츠가 땀으로 다 젖어 집으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말하길 한여름에도 할머니들은 춥다며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이 선풍기도 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선풍기도 틀면 춥다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을 하니 얼마나 덥고 찜통이겠어요. 이런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며느리를 위해 해줄 건 없고 목욕을 하고 나오면 시원하게 옷이라도 입으라고 비닐에 갈아입을 옷을 넣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밤 11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원래 10시면 오는 애인데 말이죠. 저는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전화도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몇 통을 했는데도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하도 전화를 받질 않길래 어른이 들어오겠지 싶은 마음에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연결이 되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유니엠이야? 라고 했죠. 근데 며느리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저 멀리서 말하는 듯한 대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렸는데 정확한 발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최대한 귀를 기울여 그 목소리를 듣는데 세상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시옷자 발음을 할 때마다 특이하게 새는 그 목소리. 바로 제 전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남편은 저희 며느리에게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봐라. 일로 오라니까. 라고 했고, 며느리는 아주 살갑게, 네, 아버님, 저 지금 가요. 라고 하는데, 그걸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콩닥콩닥 하던 가슴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 저 인간이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 하나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며느리는 그 다음날도 저녁에 일을 나간다고 나갔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며느리한테는 미리 선수를 치고 밖에서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버스를 탔고 저는 택시를 타 1시간에 걸쳐 정각 6시에 어느 주택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늘은 집만 알아두고 내일 따라와서 저 집에 전 남편이 사는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숨어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거의 두어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저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전 남편과 며느리가 둘이 같이 집에서 나오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그 모습에 당장이라도 뛰어가 두 인간들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여야 말이죠. 그리고 한 10여 분이 있다 또 다시 그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현장을 어떻게 덮칠까 고민하던 끝에 가스검침을 하러 온 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고 무조건 그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차피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낀 상황이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집을 들어갔죠. 마당에 있는 대문배를 누르니 집 안에서 누군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스검침 나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의외로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 대문까지 문을 열어주는데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양해를 구하며 사모님,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나서 선글라스를 꼈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죠. 그러니 괜찮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때부터 또 심장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주방이 저쪽에 있다며 저한테 손짓으로만 알려주고 사라지는데 저는 마루를 지나 안방 옆에 자리하고 있는 주방 쪽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에 안방에 저희 며느리와 전 남편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희 며느리가 전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주방이 안방 옆에 있어서 저는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제 며느리가 아버님, 제발요.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님 대장암이시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암 걸린 걸 알지도 못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암 소식까지 들으시면 더 악화되실까봐 제가 듣고도 말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수술비 좀 마련하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비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돈은 어떻게든 뭘 해서든 갚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내가, 내가 왜 대장암이고 며느리는 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러니 전 남편 놈이 내가 돈 빌려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지금 말만 뭘 해준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며 이 미친 인간이 제 며느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소리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졌고 그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와 전 남편은 둘 다 기겁을 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하고 며느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저를 잡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 말이 제가 보름 전에 며느리 아는 간호조무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장암 소견이 보인다며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이 말을 며느리가 먼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저를 살려보겠다며 이곳저곳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전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며느리를 붙잡고 왜 그랬냐고 한없이 땅을 치며 울었죠. 그러니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조용히 껴안아주는데 길바닥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친정집의 도움으로 수술비는 어렵사리 마련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대장암기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제 딸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배령이 떨어진 아들놈은 포항의 외딴 시골에서 잡히게 되었고 지금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맘 같아서 며느리한테 이혼하고 떠나라고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도 지 죗값 다 치르고 그동안 고생한 지 마누라랑 손녀딸이랑 저를 위해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놈에게 나한테는 잘 안 해도 된다고 네 마누라랑 네 딸한테 목숨을 걸고 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66년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며느리를 본 일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저희 며느리는 하늘에서 제게 내려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절 살린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이런 며느리에게 목숨을 바쳐 평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저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저도 열심히 살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저 같은 사람 생각하시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길고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한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4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60평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어렵사리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 제 아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살다가 느지막하게 배운 자동차 정비 일로 차 정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건 없어도 여간 손재주가 뛰어나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고 고치는 것도 잘했죠. 제가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는데 부모님은 제게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도 식구가 많다 보니 제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저를 낳으셨을 때 두 분 다 연로하셔서 절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모님도 집에 물건이 망가지거나 수리할 게 생기면 다들 절 찾으셨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면 어떻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전 만능 맥가이버로 통했어요. 집에 돈이 좀 있었다면 전문적으로 학문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 무슨 공부를 한답니까? 장남인 셋째 형님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항상 셋째 형님이 공부하는 걸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형님이 익준이는 공부가 재밌어 보이냐?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말에 나도 형처럼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셋째 형님이 이런 제 속마음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공부랑 거리가 먼 나 말고 익준이를 공부시키라면서요. 이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절 부르시더니 우리는 가난해서 너까지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네가 정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 내 사촌 형님,
그러니까 너한테는 당숙이지. 네 당숙의 양자로 들어가거라. 그 형님은 돈은 많은데 아들이 없어서 맨날 날 보면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말 듣고 네 당숙한테 가 라고 하시는데 13살인 제겐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차라리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시며 어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냐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건 대놓고 저를 버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당숙의 양아들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저는 말 한마디 잘못해 당숙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 같은 1년을 보냈죠. 특히 당숙모의 시기 질투가 제일 힘들었는데 당숙이 안 계실 때마다 저를 종처럼 대하셨어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대야의 물을 손으로 깨서 대청마루를 걸레로 닦으라고 했고 말을 안 들으면 마구간에 쳐넣어 밥도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본인 맘에 안 들게 하면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저한테 던지셨어요. 한 번은 당숙이 서울로 볼일을 보러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가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적이었어요. 평생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보다 그 일주일이 더 지옥이었죠. 저는 정확히 6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데 일이라는 일은 다 시키면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듯 저는 당숙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매일같이 당숙모의 노동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죠. 당숙은 제 성적을 보시곤 다시 니네 부모님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돈까지 달라고 해서 돈도 받아가 놓고 있던 멍청한 놈을 우리 집에 보내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는데 또 한 번 경악을 했네요. 전 그렇게 15살의 나이에 당숙네 집에서 나왔고 또다시 친부모 곁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팔아버린 부모는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다시 거기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전 지금까지도 부모가 미워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만약 제 자식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당숙네 집에서 나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고향에 올라와 취직한 곳이 섬유 공장이었는데 해방촌 니트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는 해방촌 경제를 떠맡으며 한국 니트 생산의 발상지라고도 불렀죠. 그곳엔 야옥집 형태의 공장들이 질비했는데 아래층은 공장이고 위층은 살림집인 집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탁월한 손재주로 공장 사장님의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웬만한 고장난 기계는 제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서 사장님이 수리비를 많이 아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제법 통장도 두둑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할 때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만나기로 한 친구 녀석이 연락도 없이 바람을 맞힌 겁니다. 그래서 혼자 씩씩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근데 제 바로 맞은편에 그 여자도 씩씩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고 그 여자와 합석을 해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저랑 말이 잘 통하는지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슷한 부분도 많고 비슷한 사정도 좀 있었죠. 이 여자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염료로 물이 든 손이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 여자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가장 찬란할 때 이 여자와 같이 살게 되었죠. 사실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혼인신고도 안 한 채 같이 살았어요. 뭐 결혼식을 한다고 한들 연을 끊고 산 가족들을 부를 수도 없었고 이 여자도 저랑 비슷했기에 결혼식 없이 그냥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1, 2년 동안은 아이도 갖지 않고 얘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육아를 안 하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동거한 지 3년 차 되던 해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이 망하게 되었어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됐는데 달려보지도 못하고 바로 넘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전셋집을 나와 그 돈으로 월세집으로 가야 했고, 제가 직장을 얻기 전까지 남은 전세금으로 월세랑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의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저는 일용직 공사장으로 돈을 벌러 다녔어요. 다른 곳은 월급으로 돈을 받는데, 이곳은 일을 하면 바로바로 돈을 주니, 저 같은 사람에겐 제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랑 아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싸우는 날도 많아졌고 서로 상처되는 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놨죠. 급기야 같이 사내 만회하는 말들까지 하게 됐는데, 아내는 제게 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당신이랑 같이 산 거 아니야. 평생을 가난한 집안의 딸로 살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까지 가난하게 살아야겠어? 나는 당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몇 년도 안 돼서 고꾸라질지는 몰랐다고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동거 생활의 끝은 이 여자의 바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일하는 공장 사장과 눈이 맞았는데, 그 사장은 지 아버지가 물려준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어요. 둘이 바람피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 끝내자는 건 그 여자가 먼저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잘못했다고 빌기도 모자랄 판국에 아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며 헤어지자는데, 그 여자 면전에 갖은 욕을 다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4년 동안 진짜 내 아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그 여자는 저를 한낱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전 이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하지 않고 술에 쩔어 살았죠. 나한테 진짜 못된 엑스인데 왜 그리도 잊혀지지가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그 여자를 잊어보려고 만난 다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만난 여자였는데 그렇게 된 거죠. 전 사랑 없이 생긴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여자는 아니었어요. 되려 저 같은 쓰레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 인연은 날 버린 그 여자가 아니라 내 아이를 가진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와 이 여자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죠. 저는 임신을 한 제 아내를 데리고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후 32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생각해준 아내와 딸을 위해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딸, 시집도 보내고 제 이름 앞으로 조그만 집도 하나 있고 노후 준비도 해놓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연락이 왔어요. 지방으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사위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서 거길 가야 된다며 저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딸 32살인데 아직까지도 애기 같고 저를 많이 찾아요. 사실 제가 소문난 딸바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딸한테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양주에 사는 딸을 데리고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 딸에게 누구 장례식장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사돈 총각의 예비 신부의 모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에게는 동서될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했죠. 원래 사돈 총각이 올 가을에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식을 미뤘거든요. 근데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도 같이 들어가자. 우리 시동생도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 가서 인사도 나눌 겸 아빠 같이 가. 라고 하는데 저도 사돈총각 본 지도 오래됐고 인사도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향소로 찾아 들어갔죠. 그리고 조문을 하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분향소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이유는 영정사진에 있던 그 사람, 다름 아닌 저랑 4년 동안 동거를 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38년 전 봤던 얼굴이지만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인의 이름을 봤어요.
근데 저랑 동거를 했던 그 여자 이름이 맞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안이 벙벙한 채 큰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상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자의 딸이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 엄마의 눈을 똑 닮은 아가씨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그럼 저 여자의 딸이 저의 딸의 동서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어떻게 조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밖으로 나와 딸아이한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한편으론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어떻게 나랑 동거했던 여자의 딸이 제 딸의 동서가 되는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리고 다시 분향소로 돌아가니 맞은편 식당에서 딸과 사돈총각과 그 여자의 딸이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사돈총각이 저를 보며 사돈어른, 이 먼 곳까지 형수님하고 오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장모님도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 그 여자의 딸도 네, 맞아요. 저희 엄마도 형님이랑 형님 아버님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는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며 다시 분향소로 돌아갔고 사돈총각만 저희랑 같이 있었죠. 그리고 사돈총각으로부터 제가 몰랐던 그 여자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가족이 없으셔서 분향소가 좀 썰렁해요. 제 예비 신부가 장모님하고 단둘이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네요. 라고 하는데 속으로 나를 버리고 부잣집 사장이랑 결혼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랑도 뭐가 잘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딸아이와 사돈총각과 셋이 올라왔습니다. 사돈총각도 회사 일 때문에 장례식 마지막 날 다시 온다며 저희랑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집에 오니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자꾸 제 머릿속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32년 전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날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그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와 제 딸을 생각하면 염치 없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무슨 연민이 남았는지 고인이 된 그 여자에게 다시 가고 있었어요. 전 장례식장에 도착해 분향소로 걸어가는데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 여자의 딸이 보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분향소를 혼자 지키는 그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 다시 분향소로 들어갔고 역시나 그 여자의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 형님 아버님 아니세요? 어제 오셨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아, 실은 어제 내가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고인이 되신 박진숙 씨가 저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본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했는데 봤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러니 그 여자의 딸은 환한 미소를 보이더니 영정사진을 향해 엄마,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형님의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야? 엄마가 이분이랑 보통 인연이 아니었나 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절 보며 엄마 살아있을 때 기억해 주신 분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실은 엄마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다 제 손님들만 오신 거예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전 속으로 도대체 이 여자 어떻게 살아왔길래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여자의 딸은 본인의 이야기를 처음 본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엄마랑 아는 분이셔서 그런가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가씨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전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몇 년 동안 동거한 사람 사이에서 저를 갖게 되었대요. 근데 엄마가 제 친아빠를 떠났대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가난한 삶이 싫었던 엄마는 일부러 부잣집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갔대요. 그것도 절 임신한 상태에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부잣집 남자한테 당신 애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저 2살 때 엄마가 거짓말한 걸 그 부잣집 아저씨가 알게 되었고 길바닥으로 내쫓았대요. 엄마 말로는 그냥 어린 마음에 누구라도 본인을 좀 책임져 줬으면 했다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셨죠. 이 얘기도 저 20살 때 해주시더라고요. 저 이런 얘기 예비신랑밖에 몰라요. 근데 형님네 아버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이 경황상 봤을 때 제 친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는 확신할 수 있었죠. 아,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친아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엄마마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진짜 혼자 남는다고. 아빠 이름이라도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제 친아빠 성함 배익준이래요. 저는 엄마의 성을 따라서 이씨인데 아빠의 성을 따랐으면 배진아가 됐을 거예요. 라는데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열을 했어요. 그 이름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막 오열을 하니 그 아이는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아이에게 다가가 내가 배익준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그 아이도 입을 다무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이래저래 해서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라고까지 말을 했죠. 무슨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했고 2주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게 먼저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정확하게 친자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받게 된 친자검사 결과에선 99.999% 부녀 사이로 일치가 된다고 했죠. 저희 둘은 그 결과지를 보고 한동안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핑 도는 것만 같았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 그 여자에게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걸 도리가 없었죠. 제 큰딸은 자기가 결혼하는 걸 포기하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아빠 얼굴 보게 도와줬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전 그런 큰딸에게 진아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딸이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지 엄마랑 둘이 컸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이런 딸에게 이 아빠가 다 책임진다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네가 결혼하면 겹사돈 되는 거라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죠.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고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한데 이 사실을 듣게 될 저희 아내와 둘째 딸 그리고 사돈 어르신, 사위들은 얼마나 더 충격이겠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내도 제가 동거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적잖은 충격을 받겠죠. 거기에 겹쳐둔 얘기까지.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20대 젊은 청춘 시절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아내이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저와 잘 맞는 여자였고 과연 이만큼 나와 잘 맞는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녀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허나 제 어머님께서는 제 사랑하는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어요. 제 아내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6남매 중 장녀였는데 그녀와 결혼하면 줄줄이 딸린 어린 동생들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거라고 결사 반대부터 외치셨습니다. 그 애는 안 된다니까. 지금 어린 동생들도 있다면서 네가 그 집에 가서 장가 가서 어쩌려고 그래. 너희 아빠
살아생전 물려준 사업으로 돈 벌어 그 식구들 먹여 살릴 일 있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결혼 허락 못해. 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끝끝내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고집이 보통 아니신 양반 앞에서는 다 헛말이더라고요. 용기 있게 남자답게 사랑하는 여자를 지켰어야 했는 게 맞았는데 차마 돌아가신 아버지와 장남으로서 형제들과 어머니를 지키겠노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어머니를 등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도 저희 할머니가 쌍수 들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셔서 그토록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으면서 그래서 결혼 반대를 당하는 그녀의 심정이 어떨지 사랑하는 사람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모진 수모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 텐데도 끝끝내 저희 안사람을 못 받아들이겠다 하셨습니다. 친할머니보다 더 독하고 강하셨던 어머니 덕에 저는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 힘겹게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내가 못나서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선미야. 라고 말하자 당시 제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절 배신감 어린 눈초리로 보며 순순히 아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간신히 눈물을 참고서 덤덤하게 절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낮에는 억지로 몸 힘들게 일 속에 파묻히게 하고 밤에는 매일매일 친구들을 붙들어 술독을 푸고 살았을 때 행여 잠들어 그녀를 꿈에서 만난다면 눈뜰 헤어짐이 오는 것조차 마음이 아플 듯하여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던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저는 퇴근 후 밤에 술을 잔뜩 푸고서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와 이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봐요. 버스에서 내려 팔자걸음을 휘청거리며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쾅쾅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섞어 나오는 여자의 울음소리와 호된 야단치는 소리가 섞여 절 어지럽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정신이었는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아들 눈에 띄지 않게 얼른 가라고. 내 아들 앞에선 멋있게 놓아준 후 뒤에선 내 집에 와서 애를 담보 삼아 결혼을 허락받겠다고? 고약한 여시가 아주 따로 없구나. 독한 것. 어머니, 저 정말 시집 오면 잘할게요. 처음에는 주한 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뱃속 아이 문제를 저 혼자 갖고 가고자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에 나아서 제가 못 받은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목내가 떠나갈 듯한 음성으로 외치셨고 어머니 앞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낯익은 실루엣의 그녀는 바로 제가 그토록 잊지 못하고 있던 내 사랑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싹둑 잘라지고 심하게 야윈 모습 빼고는 한결같은 모습이었는데 혈색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안쓰러워 미치겠더라고요.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는 냉랭하시기만 하셨죠. 저는 아이라는 말에 소주 3병 정신에도 번쩍 하더라고요. 그녀는 당시 제 아이를 이미 가진 상태였고 저를 사랑해서 아이 문제까지 숨기며 이별 당해주었지만 뱃속 생명이 도저히 안 되겠던 그녀는 모성애로 절 다시 되찾고 싶은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뱃속에 품고 있다던 내 자식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웠던 그녀의 애절함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흔들리던 갈대 같던 맘이 굳게 다잡히더라고요. 저는 성난 코뿔소처럼 다가가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있는 그녀를 두 팔로 일으켜 세워 어머니와 그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 여자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잊어보려고 숱하게 노력했는데 사람 마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차라리 아버지께 물려받은 사업을 동생한테 물려주고 저는 밑으로 빠지던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절대로 이 여자와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거의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2번 잃을 수 없었기에 그녀와 제 아이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란듯이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출판 사업을 동생에게 대신 맡아서 경영하게끔 한 후 제가 갖고 있는 돈줄들을 다 틀어막아 버리셨어요. 저는 비록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어디 가서 배골진 않았습니다. 서울 달동네 빈칸방에서 혼인신고를 한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어도 아내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채워주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변변한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혀주고 면사포 입고 예식장에 못 들어가게 해준 게 마음 한켠이 안 좋았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당신만 평생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로 됐어요. 고마워요. 나와 우리 아기를 살려줘서. 라고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내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워지더군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남의 밑에서도 돈을 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공을 살려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업무와 인간관계로 인한 회의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피가 말라갈 지경이었습니다. 월급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뜯기는 날도 있고 모자르는 날들도 많아서 집에 있는 처자식에게 볼 면목조차 없었지요. 아내는 한 번도 제가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 불만 어린 한마디조차 뱉지 않았지만 남자로서 열등감이 자리매김하며 뒤로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끝내 부도가 나고 말아 밀린 돈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저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혼자면 어떻게든 그럭저럭 버티겠는데 집에 처자식이 버젓이 버티고 있으니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게 아내에게 이를 어찌 말할까 미안함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유난히 어둡고 깜깜한 집에 들어와 불을 켰더니 아내도 자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집에 없을까? 그때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고 밖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라며 집순이를 자처한 아내가 이 시간에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필이면 가슴 철렁하게 절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 소리가 고막을 괴롭혔고 거슬리는 전화벨 소리를 치우고자 심드렁하게 받았습니다. 저 누나 넷째 동생 진관입니다. 진관이? 아, 그래. 저랑 무슨 일이야? 지금 누나 집에 없는데? 누나 지금 병원에 있어요. 누나 같은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복이 됐는데 누나가 눈 쪽을 심하게 다쳤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고 입안이 말라간 채 처남이 일러준 병원으로 단번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바깥일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2학년인 아이가 심하게 열이 올라와 아내는 급한 대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별 시덥잖은 음주운전자로 인해 택시와 정면 충돌을 해서 음주운전자는 사망, 택시 운전사는 중환자실에 있다 했습니다. 뒷자리에 아이와 있던 아내는 사고 당시 온몸으로 아이를 보호해서 다행히 아이는 지 애미품 덕분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아내는 덕택에 중태에 빠지게 되었네요. 특히 눈을 심하게 다쳐 각막 손상이 심하다 했는데 저는 식구들이 있는 와중에 중환자실 아내를 면회하며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일찍만 들어갔어도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진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제발 목숨만 붙어 있어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줘. 라고 끄끄거리며 처량하게 우니 처가 식구들이 모두 와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번 돈으로 형제들 다 공부시켜준 덕분인지 처가 형제들에게 누나의 존재란 큰 기둥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아내가 깨어나길 바랬고 마음의 합이 이룬 성과인지 아내는 5일 정도 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기적을 이룬 것처럼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의 상태에 대해 돌아온 말은 희망이 곧 잿빛으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보다 아내가 실명 위기까지 갔다는 말에 다들 통곡하고 말았네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데 저는 아이를 위해서 되도록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잃지 않는 게 어디냐며 마음을 굳게 다잡기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받은 눈에 붕대를 풀었는데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음에 절망했어요. 안 보여요, 선생님. 온통 눈앞이 암흑으로 뒤덮인 것처럼 깜깜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의료진들을 붙잡고 얘기했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품속의 아이와 아내를 안으며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괴로워하며 제게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버려요. 앞으로 살면서 당신에게 짐이 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힘들게 해요. 그냥 나 우리 아들이랑 친정집으로 보내줘요. 당신에게 빚기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자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고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울컥거리는 마음을 견디며 위로했습니다. 제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당신의 눈과 빛이 되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 나만 믿어 여보. 내 사랑이 당신을 언제까지나 지킬 테니까 나를 믿어. 아내는 제 말을 들으며 제 품에서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후로 눈이 먼 아내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눈과 빛이 되어주겠노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택근무하는 곳을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제 월급과 합쳐 장애 등급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돈과 막대한 보험금을 은행에 넣어놓아 받는 이자로 오히려 그 전보다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듯 익숙한 듯 생활했어요. 맹인견을 데리고 산책도 잘 다니고 여느 사람들처럼 잘 지냈습니다. 사람의 적응력이란 참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신체 한 군데가 퇴화되면 다른 신체 기관들이 발달한다고 하던데 더 이상 제가 곁에 있어주지 않아도 아내는 스스로 척척 잘 해냈어요. 그런데 사고 후 1년쯤 됐을 때 제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맘때쯤이 아마 겨울이었는데 문 밖에서 시린 눈발을 그대로 맞으며 고고하게 꼿꼿하게 서 계셨던 분을 보았습니다. 네,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11년 만에 본 여든을 앞둔 어머니는 몰라볼 정도로 늙어 계셨습니다. 결혼 문제로 절 외면한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희 집 문 밖에 와 계셨나 했더니만 아내의 처량한 모습을 가만히 본 후 곧 입을 여셨습니다. 10년 넘게 후회도 생각도 참 많이 하며 보냈구나. 내가 다 늙어 언제 갈지 모르니 손주까지 잘 크는 마당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시 집에 돌아오너라. 어머니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제라도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했지만 아내는 어떨지 몰라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표정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아내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당신이 지난 세월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데 돌아가는 건 좀 그래. 조심스럽게 최대한 아내를 배려한 뒤 말했습니다. 아내도 생각이 복잡했던지 잠시 아무 말 못하다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요. 내 몸이 이런데 그냥 당신이 좋다면 따라야죠. 나도 좋아요. 라고 했고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여기며 어머니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이 어려운 만큼 아쉬운 대로 어머니네 들어가 합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웠던 내 보금자리에 오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없는 동안 제 방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해 놓았고 침대나 이불 같은 거는 제 안사람을 위해서 새로 좋은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집은 지키긴 했으나 아버지의 출판 사업을 물려받은 동생은 그것을 접고 가공 음식 사업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입소문이 잘 나 홈쇼핑에서도 완판할 정도로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밑천 삼아 잘 된 건 좋은 일이지만
끝까지 그 사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출판 경기가 안 좋고 이북이 성행하는 디지털 시대에 제 동생의 선택은 어쩌면 탁월한 것이었죠. 저는 반대로 동생네 회사에서 한 자리 꿰차고 마케팅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학교를 다녔던 탓에 집에는 안사람과 저희 어머니, 그리고 맹인견 이렇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안사람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 더 안쓰러웠겠죠. 이제껏 며느리 손주한테 신경 못 써줬다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아들을 특별히 아끼고 못해준 것 이상으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하나, 엄마 말 잘 듣거라. 며느리가 아무래도 앞이 보이는 것 같아. 내 방에 있는 금고 그거 니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나만 알고 있잖니? 어차피 그 애가 앞을 보지 못해서 경솔하게 그 앞에서 몇 번 금고를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잠시 일이 있어 나갔다 오니까 며느리가 내 방에서 금고에 손을 대고 있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앞이 보인다면 지금처럼 맹인견 데리고 다니면서 불편한 생활 하겠어요? 아니야, 낌새가 이상해. 금고에 있는 금괴들이나 현금들이 조금씩 비는 듯한 생각은 했었는데 내가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해서 그런 거려니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애가 진짜로 금고를 열고 있었다니까? 현장을 잡으려고 일단은 안 바꾸기는 했는데 네가 몰래 좀 알아보려무나. 학을 떼시는 어머니께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제게 당부했고 어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서 저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고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척 제게 눈짓을 준 후 평상시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아내의 옷을 받아주며 그냥 어머니한테 맞춰주려 슬쩍 말을 흘려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혹시 요새 눈 상태 어때? 그때 우리 병원비 때문에 치료 못 받았던 거 지금이라도 받아볼까? 됐어요. 난 이미 글렀어요. 그때도 가망이 없다 그랬는걸요. 나 지금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희망의 도움도 받고 있고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 참. 그보다 당신은 어머니를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어머니처럼 똑같은 상황, 다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두통 때문에 방을 잘못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며 제게 아버님 재산 노리러 온 불륜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니 내색은 안 했지만 어머니 방 앞에서 몇 번 실례한 냄새도 맡았어요. 안 보이니까 모른 척은 했는데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저는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뭔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내의 시각 장애에 대해서 의심하셨고 아내는 계속 어머니가 치매라며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저는 심정으로는 아내 쪽 편을 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치매일 수도 있는 연세셨지만 아내는 굳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시각 장애를 연기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된 저는 어머니를 시간 내어서 둘째와 함께 전문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혹여나 어머니께서 기분 나빠하실까 싶었지만 도리어 어머니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잘 됐다. 내 정신이 멀쩡한 줄 알면 내 말도 믿음이 가겠지. 당장 병원 가자꾸나. 라며 검사를 당당하게 받으셨고 저와 둘째는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검사 결과는 정상이셨어요. 의사는 어머니께서 잠시 깜빡거리시긴 하지만 연세에 비해 매우 또랑또랑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다고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는 며느리 차례라며 그동안 염두해왔던 의심을 푸시려고 작정하신 듯 제게 초소형 카메라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이걸로 한번 네가 진실을 파헤쳐 보려무나. 라며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 온몸이 오싹해진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면서도 정말 혹여나 싶어 어머니의 말씀대로 반신반의한 채 그 초소형 카메라를 희망이 목줄 부분에다 몰래 설치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아내가 외출했다고 연락을 취해 오셨고 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아내의 눈치를 내내 보다가 희망이 목에 있던 초소형 카메라를 걷어 결과를 확인했고 저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아내는 여느 때처럼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이내 한참 걸어서 간 곳은 어느 지하 주차장 부근이었어요. 희망이를 뒤에 태우고 본인은 앞 운전석 자리에 앉아 안경을 내려놓으며 시동을 건 후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런 반전이 또 어디 있답니까? 어머님의 말씀처럼 아내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오더군요. 대체 아내가 왜 이제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시각장애 있는 사람 노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보험금이 떠오르더군요. 혹여나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장애 있는 척을 했나 싶었어요. 아내 덕분에 조금은 편한 생활을 했으니 덕본 건 맞았고 이해도 됐지만 왜 그걸 식구들에게까지 숨겨왔는지는 또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오래가지 않고 풀렸죠. 자기야, 언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 완전 사랑꾼이라니까. 라며 애교 비음 줄줄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제가 봤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맞았지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 같았고 희망이 역시 짖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봐왔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되냐? 그때 당신 교통사고 나고 시각장애 컨셉 잡았을 때 당신 남편이 이혼해줬어야 했는데. 뭐, 덕분에 보험금이랑 시모금고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잖아. 그걸로 우리 식구들 다 잘 살게 만들 수 있어. 돈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 정도 수확은 올리고 끝내야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억울해서라도 다 털어먹고 끝낼 거야. 참 대단하다 당신도. 그 재산 노리고 몇 년간 놔주고 쏘하고 바퀴벌레 드글거리는 단칸방에서 버티다니. 포기할 만했던 찰나 당신 시어머니가 받아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네. 운이 좋다고 해야 하지 뭐. 우리 아들도 함께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제 다 왔어.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낯선 남자와 찰석부터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 희망이가 차 안에 있어서 호텔 안에서 일까지는 확인 못했으나 제가 생각한 그 일이 맞겠죠. 그렇지만 제겐 더 이상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여태 숨겨왔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그날로 시각장애 연기를 하는 아내를 바로 경찰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방에서 잠들어 있는 내 아들을 보았죠. 내 손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손수 목욕시켜주며 더할 나위 없던 사랑을 주었던 그 아들까지 짐승만도 못한 애미 곁으로 보내는 게 맞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인지라 차마 인간의 정으로서 떨쳐내기가 어려워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여자가 법적 처벌을 받고 나올 때까지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거짓된 시각장애 연기에 온몸에 소름 돋아하며 거 보라며 다 내가 반대한 이유가 있지 않았냐면서 저를 몰아세웠고 어머니는 끝까지 절 등신으로 만들었죠. 아내의 친정 식구들조차 감쪽같이 속은 걸 보면 그녀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며 지금까지 대인기피증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을 한 여자에게 농락당했던 제 인생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억장이 무너지네요. 다만 아이러니한 건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그 여자의 아들이에요. 제가 아빠인 줄 알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그 아이가 고맙지만 제가 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 순수함이 돌변할 것 같아 정을 주는 게 겁나네요. 어서 빨리 이 지독한 악몽이 끝을 맺고 제게도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오길 바라며 힘겹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